제가 이 책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박사 논문에서 시작돼서 논문 형식의 틀을 먼저 글쓰기를 했고, 그 다음에 그 심원건축상을 통해서 책 저서라는 또 경험을, 저한테는 첫 경험을 하게 된 책이에요. 책을 쓰면서 얻게 된 경험은 그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진에서의 광화문은 2010년에 새로 지어진 복원된 광화문의 모습이고, 제가 다루고 있는 대상이 되는 광화문은 서울 역사박물관에 현재 이제 그 해체된 상태로 이렇게 전시되고 있는 광화문이에요. 그래서 저는 해방 이후에 왜 40년의 기간 동안,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데 광화문을 2번에 걸쳐서 짓게 되었나, 그리고 그 복원되고 철거되고 이건되는 과정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서 사실은 질문이 시작되었고요. 초반에 그 질문을 통해서 간단한 이제 조사를 시작했어요. 어떻게 보면 그 두 시기가 도시의 민족주의가 발현되는 순간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, 도시의 민족주의가 발현되는 그 두 순간에 도시가 큰 변화를 겪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68년도에 광화문이 세워지게 되면서 사실은 그 앞에 도시가 그 전에 우리가 식민지라는 경험을 겪었지만 그 시기에 겪었던 변화보다 더 크게 물리적으로 도로라는 것이 100m로 확장되었고, 거기에 있었던 옛날 모든 조선시대든 아니면 그 이후에 지어졌던 근대 건축물이든 그런 그 도시의 역사가 이제 지워지는 시기가 되었고요. 다시 우리가 그 광화문 광장 만들기 이 작업을 하면서 역사도시로 서울을 다시 얘기하고 복원 작업을 하면서 하고 있는 그 과정이 저는 두 번째 찾아온 또 다른 큰 변화의 시작이라고 보았어요. 근데 그 두 번째 변화가 사실은 현재에도 좀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시기적으로는 다른 두 타임에 우리가 2번에 걸쳐서 만들어낸 그 실천의 문제를 조금 더 넓게 보자 생각을 해보면, 이게 서울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. 이렇게 서울뿐 아니라 타이베이라든지 아니면 중국, 그러니까 베이징 같은 도시들도 지금 서울처럼 그렇게 2번에 걸치는 큰 변화들을 겪었고, 이 두 컷을 보면 그 한국의 48년도와 그러니까 서울의 48년도와 베이징의 49년도 사진이고요. 이 좌우 사진의 모습에서 경복궁과 자금성 앞길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공화국이 선포되는 장소가 어디였을까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 국가의 공화국을 그 시기에 상징적인 장소에서 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대한민국 공화국을 선포하는 장소는 이 앞에 세워졌던 구조선 총독부 건물이었고, 그 지금 베이징 같은 경우는 자금성 권역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 중남해라는 화이렌홀에서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선포를 시작했습니다. 5, 60년대 그런 그 도시의 그 공간을 바꾸는 작업은 그 공간에서 이렇게 광화문 터 앞에서 또는 천안문 앞에서 그 공간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었나를 살펴본다면 국가 퍼레이드 장소이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적인 의견을 표출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그 과정에는 세종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100m의 대형 도로로 이제 앞이 변화한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남북축에 해당되는 천안문 광장이 크게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, 여기에서는 그 서울하고는 조금은 다르지만 하여튼 장안대로라고 하는 그 동서축 방향의 또 대로가 같이 만들어져서 어쨌든 그러니까 디테일한 비교는 오늘은 할 수 없지만 두 공화국이 어떻게 보면 5, 60년대에 만든 그 작업은 굉장히 발명과 건설의 산물이다. 그 시대의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,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
콘크리트 광화문과 그 경복궁 안에 지어진 현재는 민속박물관이라고 불려지는 국립종합박물관을 제가 주제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들어가 보겠습니다. 우선 그 콘크리트 광화문이 왜 철거되었는가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. 군부 정권의 제안물로서 또 잘못 복원된 문화재라는 평가를 받아서 철거되었잖아요. 그리고 정치적인 암흑기 속에서 어떤 정치적인 도구로서의 건축물로 사실은 상징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. 저는 그 기존 서사를 배우면서 또 궁금하고 갈증되었던 부분이 있었어요. 건축 교재 또는 건축의 담론을 형성하는 기본이 되는 텍스트에서는 그 광화문을 설계했던 강봉진, 그리고 또 국립종합박물관의 설계자였던 같은 설계자였던 강봉진은 사실 건축가 취급을 받는 건축가도 아니고,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 시기를 이 특정한 요 시기를 사회적 조건에 특정한 산물이 건축이라고 얘기할 때 왜 정작 그 건축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건 아닌가, 그것을 그냥 덮어놓고 우리가 지나간 건 아닐까라는 갈증이 살짝 있어서 그래서 이 책까지 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진행되면서 하게 된 질문은, 그렇다면 왜 전통 건축의 핵심이었던 궁궐을 대상으로 이 건축 행위를 국가 프로젝트를 벌였으며 그 건축가들이 그 국가 프로젝트 작업을 모던한 방식이라고 얘기했을까? 그 성격을 또 그리고 그 의미를 추적하면서 그 기반이 되는 지식이 이 특정 시기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지 하고 살펴보고자 했습니다. 큰 키워드는 세 가지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한 건데요. 첫 번째는 건축 조직이라는 문제였어요. 보통 우리가 건축가와 건축 작품을 얘기하기 위해 건축가라는 것을 중심으로 두고 얘기를 하잖아요. 건축가가 창의적인 생각을 통해서 창조물을 만드는 작품. 그렇기 때문에 건축가의 아이디어나 그 개념을 좀 이렇게 중요하게 두고 하는데, 사실 이 시기를 얘기할 때 건축가라는 키워드로 접근하기보다는 저는 건축 조직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 있었어요. 왜냐하면 이 국가 프로젝트, 국가주도 프로젝트를 할 때 각종 건축가들이 어떻게 보면 계획이라는 입장에서 건축가들이 투입되기 시작했고, 투입될 때 추진위원회라든가 건립위원회라든가 이 문서들을 읽다 보면 수많은 그런 위원회들이 만들어지고 그들이 이렇게 중간 조직으로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, 건축 조직을 하나를 제 키워드로 삼았었고요. 두 번째는 건축 담론에 있어서 전통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,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통을 어떻게 해석을 했고 역사주의 설계를 만들었는가를 살펴본다는 입장에서 건축 담론을 바라봤습니다. 세 번째는 생산의 측면을 조금 더 접근하고자 했습니다. 학부를 졸업하고 한 10년간 설계사무소를 다니고 건축 일을 하다가 다시 이제 공부하는 쪽으로 돌아간 케이스라서, 그럼 이때 지은 이 콘크리트 한옥 같은 것이 과연 어떻게 지어졌나, 이 방법이 뭐지, 이렇게 그 구축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좀 관심이 있었어요. 그래서 세 번째 주제를 그 기준을 조금 더 이제 부각해서 제가 이제 내용을 담게 되었어요. 90년대 콘크리트 실험이 굉장히 많은 실험들이 있었는데 재밌었던 지점은, 저희가 이렇게 그 건축의 산업이나 생산이 공고하게 모든 기술과 재료와 이런 것들이, 공법과 이런 것이 다 굴러가는 상황에서 있던 그 건축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수공예 기술을 사용해서 건축 디테일을 만들어내고 그 격차를 좁혀가면서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거든요. 이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콘크리트 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런 현상을 조금 더 본다는 입장에서 좀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책의 구성은 이렇게 시작과 1, 2, 3부 그리고 마침글로 이루어져 있고요. 앞에서 이제 길게 설명을 했지만 그냥 짧게 얘기하면, 저는
강한 국가나 정권을 연구하려고 이걸 한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건축가들이 어떻게 이 시기에 수도 계획을 위해서 건축적인 논의를 그 사람들이 한 건 무엇일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저의 이제 책이 시작이었고 이 내용을 다루게 된 것입니다. 1, 2, 3부를 통해서 거칠게 이제 국가라는 이름으로 도시 공간을 상상하고 정의하고 생산하는 과정을 다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간단하게 이제 1, 2, 3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